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판결을 근거로 검수원복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고 한동훈 장관도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김영주 전원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 집중 수기의 원칙에 따른 선거제 개편단이란 도출을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희망특위를 출범시키고 정책위를 강화하는 등 민생과 당정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직 개편을 통해 비명계 인사를 대거 등용시키며 사법 리스크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제도 TF를 구성하며 총선 준비에 들어간 민주당의 공천 원칙과 방향에 관해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법사위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의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고 사퇴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리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추진했습니다.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장 탈당 등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한 장관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의 시행령 복구 요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국회법과 헌법상 원칙을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수완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취지에 기초해 개정됐다고 반박하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부실검증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은 검찰 출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시스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1차장 산하에 있는 인권감독관, 부장급 인권감독관의 이런 자녀 학폭 문제를 다른 차장인 지금 장관이나 검사장이 알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알 수 없었고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았으면 인사검증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인 각별한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께서는 좀 더 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단계에서 학폭을 걸러내지 못한 점은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 발표에 대해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효력을 유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 판결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번 일로 검수완박 논란 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섭단체 간의 내용과 절차 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이제 보셨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그 쟁점 사안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제 헌재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이 위장탈당 등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적법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이 유효하다는 판결. 또 하나는 이제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낸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또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검수완박법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청구인으로서 적격하지 않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여야 공방이 벌어진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 집중 이제 성토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 헌재 판결의 설명을 들어서 보면, 민주당 소속의 박광훈 당시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는 적법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제 이건 납득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헌재 판결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시행령 원상 복구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시행령은 당시 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하고요, 한 장관의 발언 연이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지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한편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은 헌재가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된 사건을 놓고 이제 화력을 집중을 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박 의원의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이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권한쟁의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지도 못하고 완패한 것이다, 이제라는 주장인데요. 네. 민주당은 한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또 법 전문가인데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강행할 리가 없는데 강행을 했다. 그럼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사과도 촉구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요, 사과는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며 이제 강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검수완박법에 대한 오늘 그 법사위 여야 간의 이제 설전을 살펴봤고, 오늘 법사위 그 현안 질의에 정순신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이 됐다가 낙마한 이 정순신 변호사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익숙해하셔서. 네. 오늘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이 부분이 뭐냐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 현재 법무부 또 대검의 당시 정순신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고, 언론 보도도 나왔으면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느냐, 이제 그런데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날을 세웠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에 있었는데,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 개인 송사라든지 가족 문제라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녀 문제는 이제 알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한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이제 오늘 임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사위에서는 통과된 법안도 있었죠? 네, 가장 눈길이 가는 법안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내용을 보면 입주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현황이나 또 빌릴 집의 보증금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보증금 반환 이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들 법안이 이제 30일 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3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앞으로 2주간 펼쳐질 난상 토론에서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3가지 선거제도에 대해 2주간 국회의원 299명이 난상 토론을 펼쳐 단일안으로 압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원위가 논의할 선거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제 등 3가지 안으로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 안건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애초에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서 논의됐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원위 토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전원위 여야 간사단과 만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하자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단일 선거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 전원위를 통해 4월 말까지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구상입니다. 전원위 기간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론 작업도 동시에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속, 집중, 수기 3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부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에 웹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당마다 그리고 의원마다 유불리가 나뉘고 있어 전원위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챙기고 당정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 역할을 강화해 정부와 원활한 정책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내 민생희망특위를 출범시켜 민생의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답게 정책 역량을 강화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며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민생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말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합니다.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민심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정책의 입안, 수립, 집행 과정을 당이 주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오늘 공식 임명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 간 정책 협의도 긴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빈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정책 역량입니다. 국민과 당 그리고 정부가 정책의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실시간 당정 조율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분야별 6개 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복원해 부문별 위원장이 각종 정책을 확실하게 챙기고 후속 조치도 점검하게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5세 입학,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이 비판을 받고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내년 총선을 대비해 더 이상 당정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첫 당내 특위인 민생희망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특위 위원장엔 조수진 최고위원이 임명됐고 김미애, 배준영 의원 등 총 14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민생 챙기기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주 서민 금융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내일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인 경희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 정당의 모습을 부각하며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단행하며 사법 리스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7인회가 대거 2선으로 물러나고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를 비롯해 퇴진론을 주장하던 측에서 요구한 인적 쇄신을 받아들이면서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은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서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 측근 인사가 2선으로 물러나고 비명계와 중립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우선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을 통해 쓴소리를 했던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정세균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김민석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7인회 소속이던 김병욱 의원이 물러나고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김성주 의원이 이어받았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직에도 친문인 박상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게 됐고, 이낙연 전 대표 시절 대변인을 했던 강선우 의원이 새 대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사무총장직은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안정도 중요한데 조 사무총장은 5선 의원으로 당내 화합을 이룰 적임자라 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가 내년 총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직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고령 가구 특성에 맞게 노인 주거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노인 주거는 단순히 생활을 넘어 요양과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 부의장과 만나 양국 간의 우위를 다지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최초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인 만큼 양국 의원들 간 교류도 활발하다며 국방과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셀럽 너머 히어로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을 맡게 된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국민적인 히어로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야당 주장대로 한 장관이 탄핵이 된다면 유명인을 넘어 영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대해서 헌재가 한 장관에게 우문현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서 헌재가 우문현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이 확정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죠. 김남국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면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미 헌재 결정으로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탄핵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한 장관. 헌재 검수완박 유효 판단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한 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탄핵과 사퇴, 사과 요구를 받고 있는 한 장관. 여당에선 총선 등판과 함께 영웅론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내게도 항의 전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원 모임에서 요즘 내게도 항의 전화가 온다며 강성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을 토로했습니다. 사이다였던 이재명이 변했다며 손절하겠다는 뜻을 전해온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연일 강성지지층을 향해서 내부 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행동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성지지층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자 이 대표는 SNS에 즉시 중단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원욱 의원은 분노조차 아깝다고 밝히면서 사진 조작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벌써 5차례 이 대표가 내부 공격 중단을 요청할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미 이 대표의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냐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덤의 그런 거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이제 멤버라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당의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과연 그런 행동이 당의 단결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대표를 위한 일도 아니고 적대감만 생기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할 뿐이죠. 네, 민주당 내에선 이른바 개딸 해법을 두고 또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강성지지층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면서 절연을 요구하는 한편 친명계에선 의원들보다 더 당에 헌신한 분들이라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팬덤 정치의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을 고르게 지적하던 의원들도 극단적으로 변모하는 강성지지층의 행태에 대해선 이렇다 할 묘안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소통이냐, 절연이냐, 민주당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또 30일에 있을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당은 시행령을 되돌리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들어볼까요? 네, 그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헌재 결정에 그 수사권하고 소추권은 국가들 사이에 조정 배분한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 검찰청 법을 보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대등한 요소들을 나열할 때 일부만 적시하고 생략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 등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한다면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를 했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대로 지금의 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석을 아주 좁게 한다면 깡패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 무고, 위증, 이거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전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훨씬 더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을 했습니다. 평소 소신에 더해서 또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서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3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우선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당론이라고 저희 당에서 여러 국회의원들 또 당직자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당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불체포 특권,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영재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르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냐,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 때는 왜 반대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명분 살리기 위해서 여당 의원의 체포까지 막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김기현 대표가 MZ세대 잡기에 이제 발벗고 나섰는데요.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호남 특별위원장 같은 그런 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호남 특위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과연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 기용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준석계라는 분들이 아마도 그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분들이라고 보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분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자리라면 당연히 당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당협위원장이다. 당연히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오늘 그 호남 특위를 검토한 바 없다 하는 얘기는 저희 당이 전국 정당인데 호남 특위라는 그 용어, 그 호남이라는 지역을 꼭 특정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호남 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뭐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 기용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일각의 억측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그분들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공감을 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총선 승리에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선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최대한 힘을 합쳐서 균열 갈등을 줄여서 같이 간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공천, 그 공천을 과연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 공천 룰의 뼈대를 만드는 곳이 바로 공천제도 TF인데요. 바로 그 TF 단장을 맡으신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단장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의원님으로 말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의원입니다. 네, 단장직을 이제 맡으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죠? 예. 한참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총선 승리의 이제 첫 단추가 아무래도 이제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민주당 당원의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한다 이런 그 당원이 있죠. 누구나 그 수긍할 수 있는 공천, 투명 공천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그 민주당에는 이해찬 룰이란 게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당시는 이제 여당이었죠.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하실 건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공천은 이제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용이 됐던 룰인데 어쨌든 그 룰을 통해서 공천을 하고 휴증도 가장 적었고 또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2대 역시 시스템 공천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절대 경선 원칙을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경선이요? 예. 그래서 이 전략공천 같은 예외를 아주 최소화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 나가면서 또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제 그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숫자에 의한 객관성을 담보를 하면서 심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구현하는 그런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시스템 공천이 되겠습니다. 전략 공천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을 전원 경선을 한다. 이게 룰인가요? 그렇죠. 네, 역시 그 현역 의원 외에도 네. 경선을 뭐 절대 원칙으로 하면서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뭐 경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경선을 일단 한다. 그런 걸 원칙 그 전제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전략 공천 최소화, 경선 최대화.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숫자가 필요하다, 점수를 매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어떻게 경쟁력으로 그 점수를 매길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당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반기를 들면 공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워낙 앞서가시니까 제가 아주 좀 당황스럽습니다. 단장님 그 자신이 또 비명계예요 지금 현재. 이제 숫자화한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뭐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토대 위에서 이제 쭉 비교를 해가는 것이고 특히 이제 청년, 여성,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대적 약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점을 주고
또 의원 평가에 의해서 저 평가 결과가 뭐 한 20%할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일정한 정도의 감사에서 이제 하위자에게는 불이익 감점을 감사가 아니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네. 별도로 평가 작업을 하는데 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 20%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네. 20% 정도로 감사를 합니다만 뭐 이렇게 이제 모든 이 심사 과정을 이 계량화해서 숫자로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뭐 인정할 수 있게. 인정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게. 네네. 네, 또 혁신위에서 올라온 그 안건들도 검토 대상 중에 하나인데 현역연을 평가할 때 감점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호남 현역을 길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네, 보도가 되기도 뭐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호남 현역인데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네. 봤는데 실제 혁신위에서 이제 저희 우리 공천제도 TF에 그 혁신위 검토안을 통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탈표가 예상 외로 이제 상당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저에는 그 민주당 그 당내 의원들의 그 내년 총선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깔려 있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공천 TF를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명계 단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고 또 당내 소통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포함해서 뭐 1대1 만남에도 적극 이제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민주당 당내에서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그런 진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효과를 어떻게 좀 거두고 있는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그러한 어떤 당내 그 막연한 의구심 같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확실하게 이행해 가는 거고요. 네.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네. 대충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뭐 당내 분위기가 뭐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수선했죠. 네. 요즘 비교적 뭐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참여하는 의원님들 우리 TF에 보면 비교적 그 뭐 비명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계파 색깔이 좀 옅은 분들, 옅은 분들 네네. 또 의정활동 자체가 좀 비교적 합리적이신 분들, 또 역량 있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당내 상당한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 분들,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에서 좀 이기려면 좀 중도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개딸의 이 집단의 모임이 총선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딸의 행태는 정말 상당 부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개딸도 개딸입니다만 뭐 개 아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굉장히 극단적인 행태와 또 언동 뭐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한 점은 뭐 분명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과제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설득 또 필요하면 자제를 위한 어떤 그 제재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일명 그 개딸들의 그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6월에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이 좀 잡혀 있습니까? 6월 20일 전후라고 듣고 6월 있습니다. 20일 전후요. 의원님께서 이낙연계로 분류가 좀 그렇게 좀 이제 분류가 좀 주변에서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또 지역구도 물려받으셨죠.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의 등식은 당내 화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이 모두 뭐 정치력을 뭐 충분히 갖춘 분들이시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적절하게 잘 처신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역할을 하실까요? 뭐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민주당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있겠습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검찰 기소 이후에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유지가 결정이 됐고요. 또 그리고 오늘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절반의 인적 탕평이란 평가와 함께 또 관심을 모았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이 됐는데, 자, 오늘 당직 개편이 인적 쇄신 요구와 그리고 당 화합에 있어서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였는지 조치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저 당직 개편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할 만한 뭐 있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도 소속 의원으로서 네, 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뭐 당의 외연을 좀 확대해 나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호남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배려도 뭐 그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뭐 송갑석 의원을 예, 네, 비교적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호남 송갑석 몫으로. 의원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고 또 전북의 한병도 의원님께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또 맡았었더라고요. 뭐 네. 그런 점을 보면 뭐 호남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 관심과 배려를 당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사무총장 문제는 뭐 제가 뭐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뭐 이재명계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그 개파색이 옅은 그런 분들로 이번에 다시 이제 임명을 개편을 했다. 뭐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의원님도 이제 호남이 지역구이신데 호남 민심이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는 좀 그 적신호로 보이는 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8%, 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39%,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25%인데 차기 지도자감이 없다, 모른다가 53%나 나왔습니다. 왜 이런 그 호남 민심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호남 민심을 다시 민주당의 텃밭으로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복구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도 뭐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이제 호남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그거하고는 사뭇 다른 결과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못 느끼셨나요? 뭐 현장에서는 뭐 민주당에 어려울 때니까 민주당이 어려울수록 호남은 뭐 민주당을 뭐 보충적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호남에서 민주당은 뭐 제가 느끼는 것은 다소 뭐 아쉬운 점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총체적인 분위기는 뭐 좀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호남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유능한 야당입니다. 가장 요구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정말 국정 파행 파탄이 뭐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야당이라도 제대로 하고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이 요구는 대단히 높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이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러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좀 화합하면서 호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볼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 정도면 되겠다라는 신뢰를 좀 줄 수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의 지금 현재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게 싸움으로 바뀌지 않고 이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또 어떤 집단 지성이 작동이 돼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토대 위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비교적 뭐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호남 지역민들은.
네. 네, 현재 그 삼성 중진이신데요. 예. 내년 그 총선에서 4선에 도전을 하실 텐데 앞으로 좀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은 열심히 일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일정부 뭐 정치인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당내 많은 인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공천 TF 단장으로서 이제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내가 이런 계획으로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뽑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네. 새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정치를 꽤 오랫동안 했던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뭐 본인을 좀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과 그릇이 되는지, 뭐 책임은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민주당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본인의 생각이 민주당의 진보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뭐 그런 점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하고 출전을 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공천 TF 단장 그 직이 언제까지신 건가요? 뭐 공천 룰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뭐 다음 달 정도면 끝날 겁니다. 다음 달이 끝납니까? 예. 룰만 만들고 그렇죠. 바로 저는 TF는 이제 또 없어지는 거고 해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공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